안녕하세요. 천만설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희대의 사기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의 인생은 온통 사기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가 펼친 사기수는 최고의 수준에 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역사상 가장 희대의 사기꾼이라 불렀으며 상류사회와 지하범죄 세계를 넘나들면서 미국 경제를 붕괴시킬 뻔한 집회 스캔들을 일으켰고 에펠탑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팔아넘기는 등 역사상 가장 희대의 사기를 저지른 빅토르 류스티그, 그는 세계 사기꾼의 대명사였습니다. 류스티그는 1890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그는 중상층 가정에서 자랐으며 매우 똑똑했고 그의 아버지는 작은 마을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의 아버지의 추천으로 프랑스 파리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으며 19세의 류스티그는 프랑스 유학 중에 이미 체코,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당구, 브리지, 그리고 각종 도박에 빠져들었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카드 마술과 다양한 사기 기술을 익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자신이 사기를 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학교를 떠난 후 그는 다양한 사기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고 사람을 속여서 돈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는 무엇이든 시도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여러가지 가명을 사용했으며 그중 가장 좋아했던 이름이 바로 빅토르 류스티그였고 이는 그가 나중에 가장 악명 높아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는 뉴욕과 파리를 오가는 대서양 횡단 여객선에서 사기를 시작했으며 극히 부유한 사람들을 노렸으며 다양한 사기 수법을 계속해서 선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도박판에서 교묘하게 속임수를 써서 상대방이 절대 이길 수 없게 만들었고 그의 상대는 항상 패배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브로드웨이 뮤지컬 제작자라고 소개하며 부자들에게 투자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학식이 풍부하고 5개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으며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능력 덕분에 부자들을 쉽게 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그는 사기를 치기 위해 루마니아 돈상자라는 기계를 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계는 향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로 외부에는 복잡한 룰러와 황동 다이얼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 기계를 사람들에게 3,000달러 가격에 팔기 시작했으며 이 기계가 6시간마다 동일한 지폐를 복사해낼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돈에 눈이 멀어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류스티그는 3,000달러나 되는 기계를 쉽게 팔 수 있었습니다. 저들은 기계를 구입한 후 가장 큰 금액의 100달러 지폐를 넣었고 6시간 후 진짜 100달러 지폐가 정말 나왔고 또 6시간 후에 한 장 더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100지밖에 나오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아챘을 때는 류스티그는 이미 도망친 후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계획된 그의 사기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기 수법들은 오늘날에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교묘하게 보일 수 있으며 당시 사람들에게는 더 큰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앞서 말한 사기들은 쇠발이 피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프랑스는 서서히 전쟁의 충격에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기회가 생겨났고 프랑스에 대해 잘 알고 있던 류스티그는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1925년 5월 그는 파리에서 엄청난 사기를 계획했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신문을 한 장 샀고 그 안에 실린 한 기사에 눈길이 갔습니다. 이 기사는 에펠탑을 어떻게 보수할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었는데 보수 작업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파리 정부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류스티그는 즉시 눈이 번쩍 뜨이며 머릿속에서 하나의 대담한 사기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에펠탑은 1877년에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일과 곧 열릴 파리 세계 박람회를 위해 세워진 파리의 유명한 건축물입니다. 2년에 걸친 공사 끝에 7,300톤의 강철을 사용해 높이 324m의 철탑을 세웠고 이는 당시의 경이로움이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박람회가 끝난 후 에펠탑은 철거될 예정이었지만
에펠탑이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지어졌기에 시민들의 끈질긴 요청으로 보존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면서 에펠탑은 노후화되어 낡고 페인트가 떨어져 녹슨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류스티그는 신문을 통해 사기를 칠 절호의 기회를 포착한 셈입니다. 그는 이 희대의 사기를 치기로 생각하고 프랑스 정부의 공식 도장을 위조하고 여러 정부 문서를 조작하여 자신을 프랑스 공공사업부 부장관이라고 속였습니다. 류스티그는 철탑 철거와 관련한 일을 빌미로 파리에서 금속 폐기물을 제일 크게 하는 거래상을 6명에게 몰래 접촉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정부가 에펠탑을 철거하기로 결정했고 철거된 7,300톤의 강철을 경매에 붙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류스티그는 이들을 고급 리무진에 태워 에펠탑 주변을 돌아본 후 파리의 가장 유명한 고급 호텔인 로즈월드 호텔의 한 스위트룸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이들 6명에게 당신들은 프랑스 정부가 선택한 경매 참여자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으니 외부에 알리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급 리무진과 호텔 그리고 류스티그의 세련된 말투와 행동을 본 그들은 그를 정부 고위 관료로 철저히 믿었습니다. 류스티그는 이어서 에펠탑을 보수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정부 예산을 초과했기 때문에 철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파리 시민들이 이를 알면 큰 반발이 일어날 것이므로 비밀리에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속아 넘어갔고 그중 한 사람인 앙드레 보숑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했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보숑의 아내가 직감적으로 이 거래가 의심스럽다며 남편을 말렸습니다. 보숑은 류스티그에게 자신의 우려를 전했고 이 상황은 류스티그에게는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활한 류스티그는 이 기회를 활용하여 보숑과 단독으로 만나 자신은 정부의 부장관이지만 수입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에펠탑 경매에 있어 자신도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슬쩍 암시했습니다. 이 말은 보숑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신호였고 보숑은 여러 부패한 관료들을 보호한 경험으로 이것이 흔한 일이라 생각해 사기라는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류스티그는 에펠탑을 팔아 막대한 돈을 챙겼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상당한 뇌물까지 받았습니다. 돈을 챙긴 그는 그의 조수 로버트 아스톨비언과 함께 바로 그날 밤 비엔나로 도망쳤습니다. 며칠이 지나 앙드레 보숑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행동도 불법적이었고 이 사건이 너무 수치스러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사건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에펠탑을 팔아서 큰 돈맛을 본 류스티그는 한 달 후 대담하게도 다시 파리로 돌아와 같은 수법으로 또 한 번 사기를 치려 했습니다. 그는 똑같이 금속 거래상 6명을 찾아갔지만 이번에는 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거래상들 중 한 명이 이상함을 느끼고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류스티그가 위조한 문서와 계약서를 경찰서에 넘겼습니다. 여우보다 더 교활하기 짝이 없는 류스티그는 위기의 조짐을 느끼자마자 도망쳤고 결국 프랑스 경찰도 그를 잡지 못했습니다. 몇 년 후 류스티그는 미국에 정착해 또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1930년 그는 네바다주의 약사 월리엄 와츠와 화학교사 톰 셔와 함께 위조 지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세련된 돈 세탁 기법을 고안하고 초기 매달 10만 달러의 위조 지폐를 시장에 유통시키는 엄청난 달러를 시장에 뿌렸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시장에 위조 지폐가 점점 많아지다 FBI가 추적에 나섰고 결국 류스티그를 주요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FBI의 엄청난 노력에도 몇 년간 그를 쫓았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1935년 류스티그의 내연녀가 G2심의 경찰에 그가 숨어있는 것을 신고했습니다. 그 내연녀는 류스티그가 화학교사 톰 셔의 여자와 관계를 맺은 것을 G2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FBI는 류스티그를 체포했지만 재판 전날 류스티그는 침대 시트를 이용해 밧줄을 만들고 3층 창문을 통해 내려간 후 유리 청소부로 변장해 대낮에 사람들 눈앞에서 성공적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렇지만 류스티그는 27일 후 다시 FBI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그에게 20년형을 선고했고 그는 악명 높은 알카트라즈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 교도소는 악명 높은 흉악범들이 수감된 곳으로 그 중에서도 유명한 사건 중 하나는 역사상 가장 대담한 탈옥입니다.
앞으로 이 미스터리한 탈옥 사건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1947년 류스티그는 폐렴으로 교도소 병원에서 생을 마감했고 거의 범죄로 가득 찬 인생도 쓸쓸하게 끝났습니다. 나중에 알려졌지만 알카트라즈에 있는 동안 그는 1000번 이상의 진료 요청을 했지만 교도관은 가짜라고 생각했고 1947년 거의 사망으로 진료 요청이 진짜임이 증명되었습니다. 류스티그는 생애 동안 47개의 가명을 사용했고 수십 개의 위조 여권을 소지했습니다. 그는 때때로 아버지가 마을의 시장이었다고 말했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부모는 백빈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본명은 로버트 밀러라고 알려졌지만 이는 또 다른 가명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얘기가 어디까지 진짜인지 그의 진짜 이름도 아마 본인만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한 역사학자는 그의 고국에서 그의 실제 삶을 추적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치 빅토르 류스티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단 하나의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이름은 그의 여러 가명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이름, 바로 빅토르 류스티그.